전? 아, 예. 그래도 조금 한참 왔겠네요. 네. 네가 나가다 김상봉 선생님과의 대담의 날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너도 나라라는 김상봉 선생님의 철학도 공부하고 더 앞으로는 한국 철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 해서 모여있는 청년들의 모임이 있고요. 저는 그곳에 있는 박윤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사회를 봐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도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빗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아늑한 공간을 주신 레드북스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누구인지 너도나라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왜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10초 약간 조상님 같은 이규호 선생님께서 저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네가 나라다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묻고 선생님의 답변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부 직전에는 도마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와서 공연을 잠깐 해줄 거예요. 한 30분 정도 있을 거고요. 그 친구는 홍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일집이 나온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2부에서는 이제 선생님과 객석과의 약간 자유로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평소에 갖고 계시던 질문이나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생긴 의문 같은 것을 그 시간에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규호 선생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조상님 시조새로 소개받은 이규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2011년부터 성공회 대회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서양 철학사를 같이 읽고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상봉 교수님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읽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 저희 오늘 소개하러 나온 너도 나라라는 모임을 처음 만들게 되는데 제가 조금 가운데에 서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저희의 모임 단체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너도 나라는 그 김상봉 철학연구회라는 큰 이름의 서울 지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김상봉 철학연구회인 너도 나라가 있고 광주에는 우는 씨알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20, 30대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김상봉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는 거를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방학 때마다 철학 캠프를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이런 활동,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너도나라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모임인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김상봉 철학연구회라는 이름답게 가장 저희의 핵심적인 어떤 활동의 내용은 김상봉 선생님의 철학 저서들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현실과 이 철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좀 바꾸고 형성해낼 수 있는가를 그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청년 모임입니다. 저희가 왜 김상봉의 텍스트를 가장 핵심적인 다른 철학자들도 아니에요. 외국 철학자가 아닌 굳이 김상봉의 철학을 저희가 이렇게 택하게 됐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옆에 계셔서 좀 쑥스럽긴 한데요. 오빠 생각하고. 네. 투명인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 발표를 위해서 회의를 해봤을 때 저희의 고통과 슬픔에 가장 잘 응답해준 학자, 철학자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정말 철학자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분석해 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까지 제시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뭐 학벌 사회, 도덕 교육의 파시즘,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또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네가 나라다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선생님께서 그 고통에 대한 응답, 한국 사회의 고통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책들을 읽고 공감한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을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주로 철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참 이렇게 좋은 시선, 곱지 않은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낯설 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에게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철학 공부한다 이러면 뭔가 이제 좀 잘 사는 애들이 공부하는 건가? 그냥 모여서 좋은 이야기만 나누다가 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굳이 철학, 그 중에서 김상공과 뭐 더 나아가서 함석헌과 같은 그 한국 철학, 우리 철학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를 좀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철학을 다른 학문, 뭐 사회과학이나 다른 여타 학문이 아닌 철학을 어떤 저희의 중심에 둔 이유는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김상공 선생님이 철학 자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우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주로 이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거나 뭐 아직도 이렇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차분히 책을 읽고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낼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세상도 함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먼저 이뤄낸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회와 제도는 다시 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급하게 먼저 사회를 바꾸려고 나서기보다는 우선 차분하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밭을 좀 가는 일을 먼저 하고 싶었던 까닭에 철학이라는 학문을 좀 저희도 어렵지만 저희 모임의 어떤 중심적인 활동으로 삼았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철학 중에서도 왜 외국 철학, 프랑스 철학이나 독일 철학, 멋있어 보이는 외국 철학이 아니라 한국 철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선생님 텍스트를 그 메인 텍스트로 삼은 게 저희들의 고통에 응답했던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런 고통을 좀 더 저희가 알고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 고통이 있는 어떤 역사성, 고통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겪고 있는 저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은 이 한국 사회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킨 고통이기 때문에 저희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만들어진 그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 철학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조망을 줄 때 우리가 그 고통을 정말 참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야 비로소 이 고통과 슬픔을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너도나라는 김상곤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함석헌 선생님과 같은 다른 한국 철학자, 한국 철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모여 있는 모임인데 오늘 다른 청년분들이 많이 좀 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늘릴 계획이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청년분들을 데려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20, 30대가 주로 모이고 좀 겉에서 보면은 좀 뭔가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야만이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기 쉬운 20, 30대 청년들이 저희들이 모여서 정말 아등바등 이렇게 하나 둘씩 해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이제 자발적인 이런 모임들이 더 활성화되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끝맺히고 싶습니다. 내가 나라다 책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판과 저항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형성의 시대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런 형성의 과제를 저희들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제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청년 세대들이 이 사회와 역사의 형성의 주체로 발돋움해야 될 때가 이제 무르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집 혹은 새로운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래서 늘 이제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철학이 필요한 까닭은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사실 설계도만 있다 해서 집이 지어지진 않죠. 예, 그 건축가가 설계만 잘한다 해서 집이 지어지진 않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야 할 여러 이제 목수나 장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설계도를 통해 집을 짓는 그런 장인이나 목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도나라와 같은 활동, 이제 어떤 뜻과 이념으로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형성의 과제를 자발적으로 이제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20, 30대 청년 분들께서 저희 너도나라 혹은 광주의 우는시알 같은 모임들에 많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들이 뭐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활동만큼 아마 요즘 같이 외롭고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시대에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정말 그 어떤 뭐 광고 말처럼 정말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정말 와서 같이 책을 읽고 그 생각을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 너도나라나 오는시알 김상봉 촬영연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특히 청년분들께서는 같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 다른 분들께서는 여기 나눠드린 팜플렛에 보시면 그 계좌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그 후원금을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에 많은 그 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이번 당장 여름에 철학 캠프를 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다음 하반기 때는 저희가 글들을 모아서 잡지나 학회지, 뭐 학술지 이런 것들 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정말 소중한 후원금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들을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니까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청년분들은 활동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원부원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너도나라 활동을 간단히 이제 소개드리면은 그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이번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서양 철학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훈련 세미나를 했고 토요일에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로 금요일,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녁은 저녁 7시에 경복궁 근처에 있는 아주 작고 이쁜 카페, 서점이죠. 예, 서점 림이라는 곳에서 매주 모여서 공부하고 또 저희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팟빵에 들어가서 너도나라를 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오고 어떻게 모임을 갖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1회는 약간 이제 편집 기술이 좀 미비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2회부터는 급격히 재밌어지니까요. 꼭 팟빵 한번 들어가 보셔서 너도나라 한번 심심하실 때 시간 때우실 때 이제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너도나라. 예. 그래서 저희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김상봉 철학연구회인 너도나라와 우는시알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상님이 좀 떠시네요. 네. 저런 모습을 좀 처음 봐가지고 네, 새롭네요. 놀릴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1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생님 오랫동안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레드복스에서 같이 나눌 때 많은 청년들이 오는 것 또는 이것을 어떤 청년인가 듣겠지? 그럼 그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서문에 좀 이렇게 선생님의 서문을 읽고 와 이거 명언이다 했던 이렇게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이걸 읽으면 와 명문이다 하면서 좀 펴보지 않을까 해서 1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읽고 시작하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읽어도 될까요? 네. 서문에 있는 말이고요. 이건 지금 제 방에도 붙여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늘 그랬듯이 오직 낡은 정신에 구속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스스로 더불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할 마음의 준비가 된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세계의 구슬주머니이다. 머지않아 다시 어둡고 추운 밤이 온다.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 시간을 스스로 지나야 한다. 하지만 밤은 성숙의 시간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밤이 오거든 주머니를 열어라. 그리고 네 속에서 아침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라. 오직 너희가 나라다. 네, 이 명문을 쓰신 김상봉 선생님에게 박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겁니까? 네.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네. 좀 인사를 그래도 저는 지금 최시환 선생님 한번 소개를 네, 드리고 맞습니다. 감사할 필요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지나가면 제가 영창에서 살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게 되는 게 실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남이 해놓은 밥상에 서로 달려들어서 숟가락을 넣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자기가 고생을 다 하고 남한테 공을 미루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일어나서 이쪽으로 좀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길게 인사하지 마시고 그래도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셔야 제가 편하게. 최심해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이 자리까지 지금 끌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진행은 너도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교수님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한테 진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저하고 교수님하고 인연은 2011년 8월 20일 날 진보신당이 많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 당원들이 당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노회찬이나 심상정, 조성수 이런 당의 대표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당을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 강령을 쓰신 김상봉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전에 민주노동당에서 뛰쳐나와서 진보신당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자고 노신조라고 세 분이 하셨을 때 당원들이 물어봤어요. 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당 결정을 하면 가고 안 하면 안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세 분 다 답이 없었습니다. 당원들이 그 결정에 따르겠다 말겠다 이런 답이 없었는데 오직 한 분만 답을 주신 분이 김상봉 교수님. 2011년 8월 20일 날 당원 토론에 오셔가지고 당원들이 한 120명 정도 있었죠. 물어봤습니다. 그 세 분 대표는 지금 당대의 결정에 따를 건지 말 건지 답이 없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강령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쓴 강령에 의지해서 이 당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당원이 있다면 나는 그 당원에게 AS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당을 떠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신간을 내셨길래 지금 내가 나라다 이 책을 내셨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당원이십니까?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이다.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짚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책을 두고 이제 저의 질의응답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서문을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또는 책 전체를 통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이 이것을 대담 형식으로 쓰셨고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청년들에게 직접 좀 검토도 받으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세월호 세대에게 주는 이 정치 철학책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으신 계기나 이런 형식을 취하신 이유 좀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길게 말씀드리면 이제 끝이 없을 테니까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 약간 우연이었어요. 실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워낙은 이 촛불이 처음 이제 이렇게 타오르기 시작을 했을 때 개헌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87년 체제가 문제라는 얘기만 많이들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무렵에 한겨레 신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지은의 읽으면 괜찮을 책 하면서 서너 번을 이렇게 다시 호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당신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그 글을 받았는데, 저는 원래 내각제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담 형식으로 그때 이제 제가 글을 따로 쓰지는 못하고 대담 형식으로 거기서 꽤 길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다시 한겨레 신문에서 읽을만하다. 거기 있는 그 꼭지가 지금 이문맥에서 대통령제의 폐해와 관련해서 다시 읽을만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쓴 그 책은 이미 이제 절판이 되었고, 저도 뭐 그냥 한때의 에피소드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세상도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 그랬더니 그래, 내가 여러 예전에 한 말인데 여전히 의미가 있는 얘기는 얘기지 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출판하셨던 분한테 전화를 해서요, 제가 그거 파일 있으면 학생들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어차피 책은 지금 이제 절판되고 없으니까 파일이라도 좀 주실 수 있으면 그거 저한테 주세요. 또는 그것만 따로 떼서 뭐 어떻게 뭐 출판까지는 좀 오바지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여쭤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책을 만드셨던 선생님이 아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예 지금 이 문맥에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 대담을 해서 책을 하나 저기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서 제가 또 졌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정리 그리고 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막상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났으니까 우리 사회가 워낙에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잊어버리고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박근혜가 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다들 굉장히 많이 이제 놀랐잖아요, 그죠? 이런 때가 안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유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2년 전 그렇죠. 전부터 박근혜 임기 못 마친다는 얘기를 다른 데만 하고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계기가 또 됐죠. 예, 계기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럴 수 있었는지 뭐 그런 내용부터.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책 써봤자 누가 읽을까 싶은데 그때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죠. 예. 정말 좋은 적기에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세월호 세대라고 호명되는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안 읽혀서 그냥 부지런한 짓을 했더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많이 사주십시오. 많이 사주세요. 네. 저희 오늘 진행을 크게는 뭐 정치, 경제, 그리고 선생님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주체성에 대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경제 관련한 것인데요. 이제 청년들의 빈곤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서 청년들이 빈곤하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만 사실상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에 되게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재벌, 지금 정유라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와, 이 부자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를 노골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이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 청년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도 지적하셨듯이 언론과 정부와 이 자본이 결탁된 이 세 개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좋은 정보를 뽑아서 우리가 그 정보에게 기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시민으로서 또는 청년으로서 이 다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어떤 지혜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얘기, 질문이 조금 이제 겹쳐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도 드려야 좋을지 조금 머릿속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경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얘기합시다. 경제 문제,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80년 체제가 왜 붕괴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87년 이후에 정착이 된 건데 왜 이게 지금 박근혜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좌초한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얘기들, 그거 5년 단임이니까 문제였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단임이니까 문제였지. 그래서 5년 단임으로 하지 말고 있잖아. 4년 중임으로 하자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게 정답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제도로 바꾸는 게 정답. 예, 그게 정답인가? 5년 단임은 안 되고 4년 중임은 되는 거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지금 그러니까 개헌을 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지금 이게 더는 87년의 어떤 헌법 체제가 작동하기 힘들다. 법을 바꾸면 경제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분명한 어떤 우리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치는 민주화되었는데 그게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과 무관하게 정치는 1차적으로는 민주화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그게 증명된 거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음먹으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이제 이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 문제는 지금 전혀 87년 체제가 손을 못 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하나가 이제 현대 사회를 이제 쥐고 있는 두 개의 권력, 국가 권력과 즉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민주화 시켰는데 경제 권력은 도리어 더 비민주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통속적인 이제 워딩으로, 통속적인 표현으로 재벌 해체라고 하는 이제 말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경제 민주화 라는 식으로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젊은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약간 지금 이제 조금 너무 이른 질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전두환 독재 하면 그건 어떻든 하여튼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지상명령이었던 거고, 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를테면 경제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할 때 재벌 해체가 도대체 뭔가요? 뭐가 재벌 해체입니까? 그리고 재벌 해체에서 더 나아가서 경제가 민주화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답이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 세계 경제 체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너무 긴가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게 저 문제가 한번 말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다라는 게 제 문제고. 제가 시계를 보고 예, 있어요. 원자고 끊어주셔야 돼요. 쌤, 그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하고 끊으시면 돼요. 예, 네, 제가 그만할 테니까. 네. 예, 끊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기, 경제 위기가 사실 예. 세계적 위기이므로 세계 경제 네. 체제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고 하니 이건 이런 겁니다. 1차적으로요. 19세기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 또는 공산주의 운동이 태동한 이래 나올 어떤 대안들이 다 나와서 이미 한순배 돌았어요. 네, 뭐 삼인주의나 그렇죠. 유럽 국가가 하고 다 있는 돌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다 돌아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 하니, 그러니까 그 기세등등하게 시작이 되었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미 끝났어요. 예, 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 정당의 수명이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진보 정당의 수명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독일 3인당이에요. 근데 독일 3인당이 메르켈의 김인년하고 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김인년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거 아니 김인년 메르켈 정부에서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서 역사를 보면 1차, 2차 모두 마찬가지. 이제 1차 그러니까 아데나워 정부 때 독일에서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난 다음에 브란트 정부 때 노사 공동 결정제를 보편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서로 그때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우파가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그 전망을 제시할 수 없게 된 게 지금 그 시대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건 제가 판단을 할 때 전 지구적으로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좌파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이제 좌파는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또는 이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좌파가 새로운 어떤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지금 공통적인 상황이에요. 예, 뭐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가 아닌 적이 이미 오래됐고, 프랑스 공산당 이미 수명이 다해서 뭐 그건 지금 누구도 그건 그냥 철학자들의 정당이에요. 프랑스 공산당은 그러니까 그건 어떤 현실 적합적인 얘기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나마 100년이 넘은 독일 3인당이 가장 논리적인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에서 지금 대연정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 링케파르타이 좌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독일 3인당이 우스꽝스러운 게 좌파당과 연정을 하느니 저기 김인년과 우리 연정한다라고 한 데까지 온 게 지금 이른바 주류 진보 정당 의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거두절미하고 한국 상황이 그걸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바로 2017년에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의 성과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감격하는 건 우리도 처음으로 보수 정당을 가지게 됐구나. 매판 정당이 아니고, 매판 정당이 아니고 보수 정당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보수 정당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단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보수 정당에 있는 게 문제라고. 근데 지금 아직도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관성 때문에 뭐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의 구분을 지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고 뭐 저렇게 바른 정당이나 뭐 이쪽에 있는 정당을 보수 정당으로 그러는데 이쪽에 있는 건 다 매판 정당이에요. 이건 정당 아닙니다. 네. 이건 2013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몇 년 남았어요 지금. 그다음 총선에서는 없어져야 될 정당들이에요. 지금 국민의당 이게 정당의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거 조작하는 이건 저거만 달라지 박정희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세계적으로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좌와 우가 무의미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좌라는 게 점점 없어지고 있고,
저희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나라는 좀 많이 뒤처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좌파를 갖지 못하고 이제야 우파가 생긴 거잖아요. 예. 세계적으로는 우파가 좌파를 다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 좋은 진보 정당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죠. 제시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경제와 맞물려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래 지금 우리 처음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뭔 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전체 정치 지형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어떤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한국의 보수 정당이 생겼어요. 오랜 동안의 반독재 투쟁 끝에 그러니까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판을 내거는 거거든요.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보수 정당의 어떤 뭐라고 할까?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내걸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간단치가. 그래서 지금 그건 정의당의 운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나 마찬가지죠. 지금 밖에 있지만 가장 열렬하게 문재인 정부를 서포트하는 정당이 지금 정의당이잖아요. 근데 이거 남들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준인 거예요. 그 이상 지금 못 나가요. 우리가 아까 최심혜 선생님 과거의 어떤 경험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그때부터 분명했던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진보 정치의 어떤 정체성 내용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없었던 거거든요. 내용이 없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게 이제 열심히 또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도 잘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보 정치가 필요한가? 예.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진보 정치를 젊은 세대가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끊으면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건 그동안의 성과의 결실이에요. 네, 그동안 해온. 예. 수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풍찬노숙하면서 싸워왔던 것이 결국은 적어도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그 민주화 운동이 어쨌든 결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어떤 우여곡절과 많은 사람들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격하는 건 그래 그 어떤 퇴락과 변절의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가 그 과거 수십 년 동안의 민주화 반독재 투쟁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래도 이런 역사를 만드는구나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게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은 지금 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를테면 재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주관적으로도 우리 이러고 저러저러한 방식으로 재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제가 하는 한 그리고 이제 재편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어떤 객관적인 권력 지형,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의미의 새로운 진보, 새로운 진보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다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떤 프론티어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할 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로서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긴 그 짧은 질문에 대한 이제 지나치게 긴 대답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한마디로 젊은 이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네, 도대체 지금 무엇이 우리 지금 2017년 대한민국 사회라고는 이 현실 속에서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사유가 실천이다. 사유가 실천이고요.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단 지금 하실 게 있어요. 딱히 없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저희 세대에게, 세월호 세대에게 던져진 선결 문제 또는 아주 당대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한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사실 노동자 경영권을 그 얘기해야죠. 그 얘기를 질문하시려고 했어요. 질문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노동자 경영권, 저희 철학 세미나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가 바로 이 노동자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감히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사실 그 제도적으로는 주주라는 것은 자본을 투여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경영에 대한 것은 경영자를 고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 안에 그리고 노동자들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의 되게 기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자본을 실질적으로는 얼마 별로 투자하지 않은 이건희 같은 사람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그것이 되게 가족주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국가, 이 정부와 언론이 다 눈 감아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아주 이젠 나이가 빠졌지만 아직도 튼튼해 보이는 그 삼각고리인 거죠. 그것을 뜯어내고 주식회사가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착취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것으로서 노동이 진행이 되려면 노동자들이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사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책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든 질문은 이거 진짜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떨렸는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큰 대기업 주식회사가 바뀌면 우리 전체 노동 환경이 좀 변화한다고 보시는 건가? 또 저희는 그런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 노동자 경영권이 되게 가슴 떨리고, 하나의 되게 정말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발견, 그런 설렘 마음이 있는 한편에 이 주식회사, 이 대기업들이 바뀌면 한국 전체가 바뀌는 건가? 덧붙여서 선생님은 이 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누구 거였으니까 거기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본을 다 투자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거면은 그 안에 있는 노동자에게 많이 나눠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이윤을 많이 남겨도 상관이 없다. 근데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법 인격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경영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한국에는 주식회사 말고도 다른 그런 노동 형태가, 기업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알바도 있고. 근데 꼭 저희 같은 질문이니까 노동자 경영권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약간 한국 전체의 어떤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또 이제 말이 좀 길어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그 기업은 누구이것인가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거 설정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현대 기업의 이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물어, 단순히 뭐 이때 철학적이라고 할 때 공리공담이라고 하는 데서 철학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이제 이렇게 아울러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현대 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대 기업의 어떤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그거야 뭐 이건희가 뭐 저기 모든 삼성의 주인이 아니에요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희가 오너가 삼성의 오너 아닙니까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아니 사실을 알려주는 그게 왜 아닌가라고 하는 걸 왜 그렇게 말하는 게 무지몽매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그걸 파헤친 거잖아요. 역사와 구조를.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질문에 이제에 대해서 한국적인 큰 틀 속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돌이켜보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이 정치는 민주화되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데 경제는 완벽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노예적인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건 임금노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우리가 시민적인 주권에서는 얼굴에 꿀릴 것 없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정치적인 차원에서 시민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노동자로 산단 말입니다. 뭔가 어디가 직장인으로 살아요. 근데 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이 어디보다도 노예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삶이다. 우리 모두 임금 노예다 거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약간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그리고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율성과 주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대립의 문제 또는 두 가지의 어떤 양립과 공속의 문제 이런 화해의 문제가 결국은 근대 이후에 인류 전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균형. 이 둘 사이에 아니 불균형 이 둘의 불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둘 다 마찬가지. 처음부터 인간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자유로웠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에 다 신민이었죠. 근데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시민의 어떤 주체성과 자율성을 확보했잖아요. 18세기까지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19세기 이후에는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경제에 있어서 노동하는 인간의 주체성, 노동하는 인간의 동등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만 생각을 하니까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운동을 생각하고 그것 이외의 것들을 우리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의 영역에서도 경제체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체제의 공공성 1, 그 다음에 개인의 노동자의 운명과의 관계에서는 노동자들의 동등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항차 가톨릭 사회 교리에까지 다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19세기에 가톨릭 사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노동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대립적인 방식으로 말고 뭔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냐? 정말로 막스는 뭐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뭐 이해하셨냐? 그런 고민들 아니면 페비안 또는 뭐 아니면 협동조합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 등등 온갖 방식으로 그는 그런 고민들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정치의 문제는 훨씬 더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국가 권력 거의 대통령이든 어떤 뭐 이게 국회 의회든 그걸 선거권을 그냥 보통 선거를 그냥 주면 그만이에요. 예,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의견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경제의 공공성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이유가 어떤? 어려운 이유가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권력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국가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단순한 평면적이에요. 네. 권력의 문제는 그냥 그걸 선출권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동자 경영권 주면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이건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의 문제는 그래서 기업은 누구의 것이냐를 쓸 때 거기에 권력의 문제로서는 정치의 문제, 조직 운영의 문제로서는 어떤 경영학과 행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윤의 문제, 이게 경제의 문제일 때 이건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의 문제, 온갖 문제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논리로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행착오가 많았고요. 지금까지도 성공을 거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이래로 이 문제, 경제의 공공성, 경제의 공공성, 그 다음에 노동자의 동등권, 이게 그죠? 체제로서는 경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의 공화국, 국가의 경우는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의 동등권이라고 하는 건 주권재민, 시민주권의 원리에 그냥 비관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가지, 지금 기업이나 경제의 영역에서는 이 지금 경제의 공공성 또는 노동자의 동등권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다. 현실대로서 드러난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본 바로는 몇 가지 제가 이제 저 사람 말이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저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보았던 어떤 그런 국유화된 통제 계획 경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굳이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실 역사 속에서 영국이 그 모델을 취했었는데 저거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노동당 정부 주도로 국유화 경제를 부분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산업에서 이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부터는 협동조합 모델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공적인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처럼 스웨덴이나 유럽 국가들 아니 협동조합은 몬드라곤이나 오히려 사실은 협동조합 쪽은요 남유럽 라틴 쪽이 더 강합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몬드라곤 같은 라틴 쪽이 오히려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유럽 쪽은 게르만이 몽고안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체계적 사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철학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어떤 협동조합, 거기도 협동조합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 체제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경영권 이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오히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노사 공동 결정 또는 노동자의 동등권 이쪽으로 이제 모범적인 나라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자본주의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야만성을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균형 잡힌 경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건 기본적으로 저리로 가서 이제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단계로 돌아가서 생각을 할 때
노동자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법인기업의 대표권을 노동자한테 주는 것이 마치 공화국에서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기업의 운영의 권한, 기업의 대표권을 노동자한테 주는 것이 경제의 공공성을 위해서 교체가 된다, 결정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마크스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지금 현대사회와 같은 경제 체제 속에서 또는 구조 속에서 생각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법인기업의 경우에 그 법인기업의 운영권, 대표권을 노동자한테 주면 되겠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생산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선은 먼저 경영권, 대표권을 준다라고 하는 건 지배 구조, 권력의 문제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민주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30년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이 사단이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야, 우리가 이제 지금 그죠? 네. 기업도 똑같아요. 이재용이나 이건희를 끌어내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끌어내려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제가 박정희 다 하고 봐야 돼요. 전두환도 다 하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지금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동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노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파들 간의 이 대립과 뭐 온갖 종류의, 물론 그것 지금 정치처럼 나쁘진 않겠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권력 투쟁에 골몰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냥 망해서 모두가 같이 망해버릴 테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정치의 문제보다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이제 뽑은 경험은 이제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한 20명, 여기 30명 모여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뭔가 기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수평적으로 토론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속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의리나 노동조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같이 연대하고 예. 만남을 강조하시는 그것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공동 결정, 자율적인 어떤 공동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도 민주주의가 수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최인훈 선생님 뭐 소설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막걸리 한 사발 고무실 한 켤레에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저희 들쥐에도 비교가.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 고무실 한 켤레 받고 이제 표를 주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죠. 근데 그게 역사의 진보였거든요. 예전에는 사실은 뭐 최인훈 선생님이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기업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도 하나의 작은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단순히 이걸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는 지배 구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의 공동 결정의 층위가 같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대통령을 하나 뽑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민주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마을의 문제는 사실은 마을의 주민들이 뭐 이를테면 아파트도 주민회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파트 주민회에서 다 돈 다 빼먹고 다 별별, 우리 김무선 선생님 요새도 뭐 이게 남항투사 이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게 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역에서 스크린도 꽂히다가 사망하는
그 젊은 노동자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물론 노동자들이 어떤 그걸 자기들의 어떤 지분을 가져야만 되지만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어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또는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장으로서 제시하신 게 정당인 건가요? 아니 그건 기업의 지배구조 속에서 기업의 운영이 위로부터는 지배구조가 있고요, 아래로부터는 현장에서의 공동 결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근데 이것이 둘 다가 문제인데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한국의 현실 속에서 뭐 이론적으로 미리 준비한 게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관계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경영권 또는 공동 결정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그렇게 연구가 뭐 진척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항상 그냥 예속적인 노동자 들을 상정을 하고 뭐 급진적인 얘기는 많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재벌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각각의 기업을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나서, 그죠? 뭐 수완조자 이런 거 다 끊어내버리고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인 법인 기업을 자 이제 주주의 몫과 노동자의 몫을 딱딱 반반으로 이를테면 이제 제가 독일 모델의 기초에서 이제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거기서는 사회이사의 추천권은 주주가 아니라 이제 노동자의 몫으로 주어서 사회이사의 몫은 노동이사의 몫으로 이게 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래로부터 이제 노동자 또는 종업원 전체의 각 이제 분야별로 나름의 평의회들이 만들어져서 그리로부터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그때마다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의 운영을 설계하는 노력도 우리 지금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더 나아가서 실천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길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민주화 수십 년 동안의 반독재 투쟁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을 것이죠. 제가 읽으면서는 그러나 그것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 정당이라는 것을 그런 시민들이 만나서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사회적인 의사 같은 것을 표현하고 모여서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런 것의 역할로서 하나 정당을 얘기하고 계신 정당은요. 정당에 대해서 정당은 논리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얘기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정당이 있기 위해서 먼저 철학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총체성의 어떤 구도이고 그 속에 다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정치부터 경제, 문화, 의료, 교육까지 전부 다 하나로 수미일관하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새로 설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야죠. 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제가 지금 진보정당이 이미 이제 지금까지의 진보정당은 이제 시오가 다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과거에 마르크스가 만들어놨던 기본적인 청사진이 시오를 다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독일 3인당이 그것이 이제 과거에 고데스테르크 강령 전쟁 이후에 쓰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결국 체제 변화된 어떤 상황 속에 적응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어떤 적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게 되어 버렸죠. 하물며 우리의 경우에 보면 이제 고유하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그 경제 체제의 모순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어떤 고유한 이 재벌 체제라고 하는 또는 가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한국 사회의 모순 이 같이 우리한테는 중첩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는 실은 아직은 그걸 입에 올리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시기상조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굉장히 비강한 상황이죠. 네. 당연히 우리는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정당을 만들기 전에 철학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네. 그걸 왜 그거 있으면 정당은 그냥 논리적으로 철학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정당은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점에서는 아까 우리 이교 선생이 얘기했던 대로 공부의 중요성, 철학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제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가 실천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먼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사진에 있는 게 많죠. 책을 읽으면서 우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제도 자체가 사실 서양에게 저희가 이식받은 역사인데, 그러니까 저희의 역사적 맥락 없이 그냥 딱 이식된, 서양의 것이 이식된 것에 어떤 한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없나? 이런. 물론이죠. 책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 옷에 또는 그 제도에 적응하는데 1945년 이후부터 계산을 하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협회 하여튼 개항 이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이래로 동학농민전쟁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큰 안중모세 끝에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죠. 근데 정치에 있어서 어떤 민주주의 정치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경제의 공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의 공공성은 이제 시작인 거고, 그래서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덧붙인 질문인데요. 굉장히 의문일 수도 있는데 책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정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 정치와 직접 민주주의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나 이런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토론하면서 느낀 점은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어떤 정서라고 말해도 될까요? 한국 아직 정치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백성에서 갑자기 서양에서 이식된 제도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왜 굳이 우리한테 약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왜 정당 제도를 통해서 일반 개개별적인 그 시민들의 의지가 만나는 장으로서 정당이 제시되어야 하는가? 혹시 직접 민주주의라고 꼭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에서 좀 대안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불신받을 만하잖아요. 좋은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른 것보다 어떤 시스템으로서 현대적인 정당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크게 한국 정치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게 정당이구나, 정당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하는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정치가 보여준 모범은 매번 밑으로부터의 봉기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의 헌정에서 또 이제 5.18에서 이제 쓰면서 동학농민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봉기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부심은 정당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었고, 그건 순 사기꾼들이 하는 거고, 그런 정치라고, 정당 정치는 그냥 야바이꾼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서로 생각을 했고, 한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건 민중의 봉기였던 거죠.
근데 그 민중의 봉기가 아무리 영웅적이고 숭고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정치의 어떤 본령이 된다라고 하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네. 언제까지 월급 받고 제도적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깽판을 쳐놓으면 아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저기 밤마다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저기 그래야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나마 지금은 촛불 들고 평화롭게 그래서 문제이지. 과거에는 도대체 무슨 죄예요? 평생을 저희 세대, 저 앞 세대, 그들 이 지불에 되었던 어떤 피값이라고 하는 건 그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본의 아니게 민중의 봉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진보해왔고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역사고 어디에도 없는 역사죠. 어디에도 없는 역사인데 정치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건 정치도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직업으로서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몰입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 같은 사람이 정치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정치 문화가 생겨야 되는 것처럼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생겨야 된다. 정치도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정치 못해요. 어떻게 아무나 정치합니까? 못합니다, 그거.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정치도 전문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1이고요. 두 번째, 꼭 드리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뭔고 하니, 그러면 그 전문적인 활동 왜 정당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전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왜 정당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의 전문적인 활동인 거 아니 총체성을 매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활동의 본질은 총체성에 있습니다. 또는 나라 또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단체의 본질이 총체성에 있어요. 제가 다른 책에서도 뭐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학벌 없는 사회 이건 정당일 수 없는 조직이에요. 그건 어떤 우리 사회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고 싸우고 뭐 운동을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당은 여러 문제. 정당은 전체. 네. 하나의 방향. 예, 매개의 중심입니다. 정당은 그것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결국 다 분산된 얘기를 그냥 자기 주장하다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자기가 몰입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나 만날 수 있는데, 어떤 균형 있게, 나라라고 하는 건 너도 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다 일맥상통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는 그야말로 무차별한 이퀄 관계는 아니거든요. 차이 속에서 어떤 매개란 말입니다. 이때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매개하느냐, 어떻게 서로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고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정치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모두 예. 정당에 가입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정당이 시민 개별적인 의지의 만남의 예. 지평? 예.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보편적인 예. 의지, 일반 의지 예.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당 활동을 하세요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요. 사람들이 정당에 입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정당이 사실은 자립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밖에서 검은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가서 헌금은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정당에 돈을 안 내려고 하냐?
헌금 내지 말고 정당에 돈 내세요. 정당에 돈을 내면 그게 그 돈 가지고 검은 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목사나 저기 신부님들 우리가 먹여 살리듯이 정당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요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당이에요. 우리가 정당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성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를테면 이제 지금 민주당이 뭐 이게 제대로 된 진보 정당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저희 그 뭐 지금의 대통령의 어떤 행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무언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다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라건대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전체 그 당의 조직이 매판 정당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보수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관건이 뭔고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많이 입당을 하느냐고 관건이. 그리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입당을 해서 당기를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돈으로 그러니까 다른 검은 돈에 유혹을 받지 않으면서 그냥 활동가, 흔히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열심히 저기 어떤 단체 활동을 하듯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죠.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다 더 정교하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 또는 나라의 어떤 청사진이 뭔가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될 거고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하나하나의 사례로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오기 전에 보니까 김영숙 여사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윤희상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고 하던데 저로서는 좀 수준이 조금 감격스러웠어요. 이 정도 되면 참 칭찬할 만하다. 이게 예전에 드레스든지 어디 가서 이제 패션쇼 하던 사람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딴 데도 아니고 윤희상 묘소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건 그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나 어떤 인간적으로 그 정말 좀 울컥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이지만 뭐 거기 찾아가 볼 생각까지는 뭐 물론 그때는 아직 생존에 있었을 때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개별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서 당이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는 없어요. 뭔가 거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하물며 진보정당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진보정당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지금 그게 무언가 아니면 문제니까 그게 이제 가깝한 일인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단생님 저기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당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국가를 운영하고 형성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라고 하는 걸 인체에 비유한다고 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주요 장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요 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가 부실하면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개인을 세포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면, 시민을 세포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주요한 장기의 오장육부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두가 다 일색으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뭐 정당의 분화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북한에서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그렇죠. 당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여러 개가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수령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꾸만 이 말 저말 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타자성의 정체입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계급이다 다 폐지되고 모두가 똑같이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어쩌고 하는 게 전부 다 잘못된 가족주의예요. 잘못된 동일성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건 언제나 비동일성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 그 비동일성 때문에 정당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적어도 제 믿음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동일성 속에서 전체를 생각하는 게 정당이에요. 비동일성으로 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동일성 거기는 비동일성은 이 비동일성으로 머무는 거예요. 어? 우리가 남을 나누고 이건 비동일성입니다. 쟤들은 남이고 우리는 우리지, 그지? 우리가 남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남대로 배제하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고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틀린 거예요. 함석은 얘기처럼 너도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때 비동일성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여성과 남성이 비동일적이듯 비동일성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본질적으로 그러한데 그 비동일성 속에서 어떤 무차별한 동일성이 아닌 보다 높은 하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운명, 어떤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어떤 정당정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에서 선생님이 제시하시는 개념이 사실 서로 주체성인데 너의 고통에 내가 응답하고 그래서 타자의 위치에 내가 서고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되 공존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서로 주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서로 주체성이 저희가 김상봉 선생님의 철학을 공부하는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각계 전투하고 각자 도생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 저희 세대부터는 교육의 그 거의 살인적인 경쟁 때문에 타인을 내 친구 내 옆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너와 내가 나의 고통이 같으며 그리고 너의 고통에 내가 응답하고 나의 고통에 응답해주는 어떤 타자가 있고 그래서 내가 타자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새로우면서도 가슴을 울렸던 거죠. 알 수 없는 어떤 가슴을 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에게 이 책에서 강조해 주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게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 또는 이것이 객관에서 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이념일 것이고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이 방향성이라면 이 개인으로서는 어떤 사명인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창조다라고 니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믿는 자가 결국 그 믿음을 이뤄내고 창조할 수 있고 그것이 너희가 꿈꾸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희망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으신데 그런 얘기를 좀 더 선생님에게 질문하고도 싶었고 있나요? 그런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항상 갈등은 이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거든요. 현실에서 굶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길이야 믿음이야 이거는 목사님의 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어땠어요? 내가 이제 말하기 전.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의 좀 내가 제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제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는 길게 얘기할 테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선생님은 이 책에서 그 생존, 그러니까 자유보다 생존을 더 중시 여기는 삶이 노예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려는 추구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좋은 말씀인데 이제 현실에서 이제 가난한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와 자유를 이렇게 가까이 두 개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쫓으라고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약간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굶어 죽는 건 그냥 시간 문제잖아요. 일단 젊은 사람들의 청년들의 가난에서 시작을 합시다.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망이 안 보이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그게 갑갑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든 네가 그렇게 말해봤자 내 앞에 내 밥상에 빵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밥이 생기냐 아무것도 생기지 않냐라고 일테면 말하자면 되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장관이 이제 이렇게 좀 숨을 고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할 때
아직은 말을 할 수는 있으니까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당장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하늘의 물에서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또 호랑이 물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는 방안이 있다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우리 사회를 보면 이거는 서로제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돌아왔어요, 왜 지금 그게 어떤 능력이 하나 여기서는 서로제서 저기서는 이제 가난 얘기를 하고 가운데 이제 믿음이 있고 그런 거. 한국 사회를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해방 전으로는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요, 그냥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그것만. 그 이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고립되어 온 사회, 역사입니다. 인간 존재가 점점 더 파편화되고 적대적이 되고 고립되어 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표현을 했지만 6.25 이후의 전쟁 때문에 우리 모두 결국은 전쟁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이 삶의 문법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쟁이 삶의 문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를 적대적인 분열 속으로 밀어넣는 조건이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네. 뭐 3포 세대, 5포 세대 하는 게 다 그 말이잖아요. 네. 모든 인간 관계를 끊고 살아 라고 하는 무언의 요구가 아니죠. 뭐 노골적인 요구이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친구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네. 포기하고 마지막에 하는 건 그 알량한 생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끔찍한 세상에서 이게 풀칠하고 살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네. 반자도지동이라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 거 아니? 예전에는요 아직도 즉자적인 유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반독재 투쟁을 할 때 일단은 가족의 유대가 있었어요. 즉자적으로. 아직 그게 해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된 부모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어떻든 내가 개인으로서 혼자 감옥 가고 내가 개인으로서 혼자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도 내 뒤에 어떤 사실은 88만원 세대 뭐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취직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나누고 데모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이건 아닌데 이분이 아무도 데모해본 적이 없나 보네 하는 생각을 그때 사실은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취직이나 뭐나 감옥 가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는데 어떻게 감히 함부로 자기 인생을 돌아요. 그건 너무 나쁜 얘기고 그 시대는 아직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어떤 싸워야 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공포나 어떤 뭐라 그럴까 결단의 무게 이런 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했죠. 그랬는데 그때는 가족이라고 하는 병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제가 이렇게 회고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의식했던 건 아니에요, 전혀. 근데 너무 잔인하게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 덜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인 유대라고 하는 게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의 원초적인 사회, 유대. 근데 지금 그게 끊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 세대는 더는 자식 세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전폭적으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 노후도 자기가 책임 못 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내 자식이 나를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많은 독재자들 때문에 민주화, 반독재 수행과 민주화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임대가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이제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사회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시대가 되었네요. 그럼 사회가 뭡니까? 제가서 어떤 얘기를 했지만 자유로운 만남. 네? 자유로운 만남. 자유로운 자발적인 만남. 네, 만남. 자발적인 만남. 예, 그건 뭐, 예.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사회는 가족적인 유대가 지향되어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유대거든요. 그게 지향되어서 어떤 의미로든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유대의 끈이 아닌 원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소시에타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말하면 이걸 음력을 한 게 소사이어티예요. 근데 소시에타스라고 하는 말의 소시에타스라고 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소치우스에서 나온 말인데 소치우스는 친구의 친한 이 말입니다. friendly 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원래 형용사입니다. 친하다라고 하는 건데 명사화시키면 친구예요. 이건 자연적인 유대가 아닙니다. 핏줄의 유대가 아니에요. 친구가 가족과 다른 건 친구는 그냥 다니다가 만나. 그래서 친해진 혈육이 아닌데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건 뭔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유대입니다. 이 시대는 친구가 되게 중요해진. 그렇죠. 비로소 처음으로. 그게 혼자 파편화돼서 굶어 죽을래? 아니면 이제는 친구들 이게 만남입니다. 그리고 서로 주체성이고 친구가 될래? 네. 그래서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살래?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의 반독재 수행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거 아니? 그 당시에는 결단하는 건 힘들어요. 내가 감옥 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거지. 네. 라고 해서 결단하기 힘든 거죠.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분명히 있어요. 뭐 감옥 가기 위해서 뭐 복잡하지 않아요. 끼라 들고 와서 뿌리는 순간에 5초 안에 달라들어서 나는 이제 가는 거니까. 예? 예. 예. 그 결단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들어가서 고초를 받는 게 그게 정말 그 야만적인 폭력 아래 시달리는 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어요. 부딪히면 돼 가서 계란이 되어서 바위에 부딪히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모두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적대적인 그 사회가 완벽하게 붕괴되어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이건 그냥 저항과 부정과 비판이 아니고 형성의 문제, 능동적인 아주 적극적인 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그러면 형성해야 되는 거지? 아까 정당 얘기가 나왔지만 뭐 청사진도 없는데 뭔 정당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누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는지가 전혀 보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도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친구가 되고 하나의 어떤 만남을 형성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사실은 전혀 경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지금 이제 촛불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모두가 우리가 지금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죠? 소강 상태에서 박수만 치고 있는 거잖아요. 와. 예? 지금 이게 무슨 예. 그러면 반대로 좀 선생님의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예. 아무것도 없다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예. 약간 희망의 예. 상태? 예. 우리에게 예.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물론이죠.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을 어디로 가야 갖고 될까? 싶어가지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믿음 말씀하시고 그게 지금의 어떤 가난, 지금의 어떤 우리의 어떤 곤경에 대한 답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지금 이건 이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답을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거고 서로 주체성 얘기, 만남 얘기가 뭔고 하니 결국은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어려운 화두입니다. 화두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건 그냥 떠밀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기성세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경로, 저런 길, 뭐 만남의 길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 책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또는 다른 책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만남의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만남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기업 내에서 어떻게 만날, 노동자들이 서로 수평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였을 거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런 얘기였을 거고, 그리고 다 말하지 않았지만 자 이제 새로운 노동조합, 뭐 새로운 어떤 학생운동, 새로운 어떤 시민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조직돼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시대의 공통적인 어떤 숙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러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좀 늦어졌는데요. 한 일단 5분 정도 쉬고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이제 2부 공연 시작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부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